세계 원유 매장량 2위인 사우디아라비아만 해도 부자나라라는 인식이 박혀 있습니다. 개소세, 부가세 등 세금을 걷지 않고도 결혼지원금 최대 2천만원, 그거와 별도로 주택지원, 자녀수당 월 15만원 등 다양하고 많은 사회복지제도를 운영하고 있죠. 그럼 원유 매장량 1위 국가인 베네수엘라 국민들은 더 잘 살까요? 전혀 그렇지 못합니다. 2022년 기준 베네수엘라 전체 국민 중 50.5%가 빈곤층으로 분류됩니다. 경악할 만한 수치지만 그나마 2021년 65.2%에서 나아진 것이며, 심지어 하위 10% 인구는 한 달에 단 8달러 이하로 생명을 연명하고 있습니다. 석유가 그렇게도 많은 베네수엘라는 어쩌다가 이 지경이 되었을까요? 베네수엘라의 역사 기록은 스페인 식민지 시절부터 시작됩니다. 당시 스페인을 지배하던 합스부르크 왕조는 아메리카 식민지를 통치할 땅이라기보다는 통장으로 여겼던 것 같습니다. 아메리카 방방곡곡에서 금, 은을 캐 본국으로 보냈으며 국가 재정 확대를 위해 대놓고 식민지 고위직을 매직했습니다. 왕조가 어차피 식민지를 통장쯤으로 여기고 있으니 그걸 지켜보는 관리들도 올바른 운영보다는 본전 찾기에 주력했습니다. 관직 자리를 돈으로 산답시고 왕조에 갖다 바친 것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관리들 입장에서는 왕조는 망망대해 건너가야 했고 적당히 돈만 붙이면 제재가 없으니 원주민들을 선 넘게 수탈해도 처벌할 강제력이 없다시피 했습니다. 정리하면 공직이 상업적 투자 대상이 되어 헌신보다는 사익 추구가 보편화되었고, 이는 베네수엘라를 두고두고 발목 잡게 됩니다. 한편 그 식민지 관리들의 자손, 즉 유럽 인종 혈통을 가졌으나 아메리카 대륙에서 태어난 사람들을 끄리오요라고 불렀는데요. 끄리오요들은 식민지 기간 300년 동안 스페인 본국 사람과는 성장 환경이 완전히 달랐던 탓에 별도의 정체성을 형성하게 됩니다. 이들은 점점 심해지는 본국의 수탈에 불만을 품고 독립운동을 전개하였으며, 베네수엘라 또한 1811년에 독립을 선언하게 됩니다. 미국을 벤치마킹해 헌법을 두고 선거제를 도입해 대통령을 뽑는 등 형식적인 민주국가의 틀은 다져놨으나 실제로는 민주주의가 잘 정착되지 못했습니다. 각 지방의 군벌, 즉 까우디오의 권력이 너무 강해 대통령의 권력이 그들을 압도하지 못한 탓이었습니다. 호세 타데오 모나가스를 반란으로 쫓아낸 훌리안 카스트로를 상대로 또 반란으로 쫓아내고, 그 난리를 겪고 팔콘이 추대되었으나 그새 부르주아리 쿠데타를 일으켜서 집권했다가 저격수한테 총 맞아 죽고, 대통령이 집권하면 타 가우디오가 반란을 일으켜 전복시키는 그야말로 만인에 의한 투쟁의 반복이었죠. 껍데기는 분명히 민주주의 국가인데 알맹이는 후한 말기 삼국지 배경이었던 셈입니다. 상황이 이러니 정치인들이 국가 발전보다는 개인 권력 강화, 정적 견제에 집중했습니다. 국가 전체를 발전시키는 것이 좋겠으나 그랬다가는 힘을 키운 정적이 내게 칼을 들이밀 테니 당시 권력자들 입장에선 그다지 좋은 선택지는 아니었고, 매수, 엽관제 도입 등 국력을 허투루 소비할 수밖에 없는 부패한 환경이 조성된 것입니다. 이러한 정치 구도는 1922년 마라카이보호에서 석유가 발견되면서 급변합니다. 석유가 발견된 당시 대통령 후안 비센테 고메스는 의회의 동의가 필요 없는 석유기업 협상권을 신설하여 로열 더치셀, 브리티시 페트롤리엄 등 해외 석유회사들에게 유전을 팔아넘겼고, 석유로 충당한 국가 재정의 상당 부분을 사회 인프라 구축 사업에 투입하였습니다. 도로망 형성으로 인해 지방에 영향을 미칠 수 있게 되어 중앙 집권화의 기틀을 다지기 위함도 있으나 정유사나 건설사와 담합해 국고를 개인 지갑으로 빼돌리기 위함이었습니다. 그 결과 권력의 균형이 무너져 대통령의 권력이 견제 불가능할 정도로 커지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그 뒤로 다양한 군 독재자가 출현하여 반복적으로 국고를 횡령하다가 1958년 군인 출신 대통령 히메네스의 부정선거에 항의하는 국민 봉기가 발생합니다. 결국 히메네스는 국민들의 저항에 물러나게 되었고, 1958년 10월 당시 야당이었던 민주행동당, 사회기독교당, 민주공화연맹이 모여 푼토피오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협약 내용은 군인을 정치에서 배제하고 대의 민주주의를 추구하기 위해 선거 득표 비율에 따라 연립정부를 구성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대선 1등한 당이 대통령 자리와 장관 다수를 차지해도 2등 당이 약간의 장관 자리를 보장받는 방식이었죠. 1970년대까지는 푼토피오 체제가 잘 굴러갔습니다. 석유 파동으로 인해 국가재정 수익이 폭등한 것입니다. 1976년에는 국가재정 수익이 170%나 상승했고, 정치인들이 국고에 손을 많이 댔음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에게 그 혜택이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1980년대 석유 가격이 빠지기 시작하며 국가 재정이 휘청이게 됩니다. 그쯤 되자 푼토피오 협약의 의미도 변질되고 말았습니다. 본래는 독재 방지 차원이었는데 아무리 정치를 못해 국민들이 외면해도 기본적인 정부 요직이 보장되니 국민들을 위한 정치를 펼치지 않고 사리사욕을 채우는데 몰두한 것입니다. 민주행동당, 사회기독교당 거대 양당은 유가가 빠지든 말든 적대적 공생관계를 유지하며 국고를 낭비하기만 했습니다. 루이스 에레라 캄피스 정부는 더 이상의 외화 손실을 막기 위해 차등 환율 제도를 도입했는데요. 필수 소비재로 분류되는 수입품이나 대외 채무를 상환하는 등 정말 중요한 일에만 우대 환율을 적용해줬고, 나머지의 경우 40% 이상의 수수료를 지불해야 했죠. 그러나
그러나 몇몇 정치인들이 360억 달러 규모의 비리를 저질렀습니다. 이런저런 핑계로 환율 우대를 받고는 그걸 다시 일반 환율로 환전해버린 겁니다. 거의 땅 짚고 헤엄치는 수준이었죠. 그 다다음 대통령 페레스는 1700만 달러를 횡령해 비밀 계좌로 빼돌린 것이 발각되었습니다. 심지어 페레스는 독재자 히메네스에게 싸워온 민주투사여서 국민들의 배신감이 더더욱 컸습니다. 나라가 적당히 굴러가는 상황이어도 분노했을 사안인데 서민 경제는 파탄 그 자체였습니다. 소득 불평등은 도를 넘어 베네수엘라 상위 10%가 국민 소득의 50%를 가져가는 반면 절대 빈곤층은 40%에 달하는 상태. 이때 다시 등장한 지도자가 라파엘 칼데라였습니다. 그러나 1992년에 쿠데타를 일으켰던 군 장교들을 사면하는 다소 이해하기 어려운 행적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당시 쿠데타의 주역이었던 어떤 군인은 칼데라의 사면 덕에 다시 국민들의 인기를 끌어모았고 다음 대선에서 민주행동당, 사회기독교당 양당 체제를 깨부수고 대통령이 되는 데 성공합니다. 그의 이름은 바로 우고 차베스였습니다. 다음 주 2탄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 알람 설정해주신다면 속편을 더 따끈따끈하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